박영희 맞지? 오랜만이네. 학교 때랑 어쩜 그리 똑같니? 여전히 초라하고 말이야. 혹시 너희들 어렸을 때 우리 무시하더니 지금 봐. 이게 네 인생이야? 우리는 다 사모님 대접받으며 사는데 너는 뭐 하며 살았길래 이 모양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때 우리한테 잘 보일 걸 그랬어.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잘해. 도움받고 싶으면. 저리가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종합병원. 새벽 4시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일렬로 늘어선 대기실에서 박영희는 구부정한 어깨로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12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자의 수술 소식을. 낡은 카디건 소매는 이미 젖어 있었다. 눈물인지 흘린 커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박영희의 머릿속에는 어제 아침의 기억이 선명했다. 민준이가 학교에 늦는다며 뛰어나가던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울려온 병원의 전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할머니, 오늘 야구부 연습 있어서 늦을 거예요. 그것이 민준이의 마지막 말이었다. 활기차고 밝은 목소리로. 환자 보호자 박영희 씨? 간호사의 목소리에 박영희는 벌떡 일어섰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예, 여기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간호사가 내민 서류 뭉치를 받아든 박영희의 눈이 흔들렸다. 수술비 예상 금액란의 숫자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800만 원, 1,500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응급수술이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환자 상태가.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 불빛이 다시 켜졌다. 어딘선가 급한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박영희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손자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라며 활짝 웃던 그 얼굴이. 보호자님, 빨리 사인해 주세요. 간호사의 재촉에 박영희는 손을 떨며 사인했다. 박영희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수술은 언제쯤 끝나나요?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간호사가 사라진 후 박영희는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병원 복도의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박영희를 힐끔거렸다. 밤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초라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다. 저 할머니 밤새 저기 계시네. 애가 많이 아픈가 봐. 그런데 혼자 오셨네. 자식들은 어디 있는 거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박영희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민준이의 수술만이 중요했다. 아침 9시.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박영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으로 버틴 밤이었다. 손에는 민준이의 학생증이 쥐어져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건네준 것이었다. 어머, 저기 봐. 박영희 아냐? 귀에 익은 목소리에 박영희의 몸이 움츠러들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김순자의 목소리였다. 정말 박영희네? 와, 완전 달라졌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 그렇게 까칠하더니. 3명의 여자가 박영희 앞을 지나갔다.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하며 김순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이정민은 최신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다. 최명숙은 여전히 매서운 눈매로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다. 사실 김순자는 박영희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학창 시절 자신이 무시했던 아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병원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우월감과 동시에 기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자신도 언젠가 저런 처지가 될까 하는. 엄마 병문안 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날 줄이야. 어머니 어디 아프신데? 이정미가 물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야 자신의 삶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중환자실이야.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최명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사실 그녀는 3명 중 가장 외로웠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다. 어머니마저 이런 상태가 되니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작아졌지만 박영희를 힐끔거리는 시선은 계속되었다. 박영희는 고개를 더 숙였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항상 혼자였던 자신을, 무리에 끼지 못했던 자신을 비웃던 그들의 얼굴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반 아이들이 모두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박영희에게만 알려주지 않았던 날. 월요일에 모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만 끼지 못했던 그 서러움. 고등학교 때는 더했다. 김순자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항상 박영희를 따돌렸다.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야, 박영희. 김순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다. 박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표정에서 아기가 섞인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 정말 박영희 맞네. 여기서 뭐해? 아, 말도 안 하네. 예전이랑 똑같아. 이정미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녀에게는 이런 순간이 일종의 오락이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구경하고 비교하는 것이. 지금 뭐하고 살아? 결혼은 했고? 최명숙의 질문에 박영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아,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다. 김순자가 다른 2명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박영희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였다. 그러게.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도 없이 혼자 다니더니 지금도 그러네. 쯧쯧, 불쌍해. 그들의 웃음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박영희에게 모였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다. 모든 시선이 박영희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다. 박영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박영희 맞지? 진짜 오랜만이다. 김순자가 박영희 앞에 와서 섰다. 다른 2명도 따라왔다. 여기서 뭐해? 아픈 곳이라도 있어? 박영희는 여전히 침묵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냥 지나가 주세요라고 간절히 빌었다. 말을 해야지. 우리가 물어보잖아. 이정미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아, 손자 때문에 온 거구나. 최명숙이 박영희 옆 의자에 놓인 어린이 운동화를 보며 말했다. 손자? 어머, 박영희가 할머니라고? 김순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도. 나는 아직 할머니가 아닌데라는 우월감이었다. 그럼 딸은 어디 있는데? 왜 할머니가 여기 혼자? 아, 딸이 없거나 버린 거 아니야? 그들의 추측성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몰렸다. 병원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 중년 남성이 동반자에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애가 아픈가 봐. 그런데 혼자 온 거 보니까 이런 시선들이 박영희에게는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사회는 여전히 혼자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박영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도 혼자였더니 지금도 그렇네. 김순자의 말에 박영희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만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말을 하네. 그만하라고 했어. 박영희가 일어섰다. 비록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오랫동안 묻어둔 자존심의 불꽃이었다. 너네 아직도 그렇게 사냐?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김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신이 무시해왔던 상대에게 반박당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험담하고 무시하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박영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야, 이 할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정미가 펄쩍 뛰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무시하던 상대가 반박하는 것이 우리가 너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내 남편은 건설회사 사장이고 애들은 다 의사, 변호사야. 그래서 뭐? 박영희의 담담한 반응에 김순자가 화를 냈다. 뭐가 그래서 뭐야? 너는 뭐가 있다고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사람으로서의 기본도 없으면서. 박영희의 말에 최명숙이 끼어들었다. 이 할머니가 진짜 어디서 우리한테 대든다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박영희를 응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어떤 이는 할머니가 너무 나간다는 식의 시선이었다. 김순자는 참을 수 없었다. 들고 있던 우유팩을 박영희의 얼굴에 뿌렸다. 차가운 우유가 박영희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적셨다. 낡은 카디건에도 하얀 자국이 남았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어머, 미끄러져서 그런 거야. 미안해. 김순자가 거짓된 사과를 하며 웃었다. 박영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유가 턱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지만 닿지도 않았다. 그래, 이게 내 수준이구나. 박영희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뭐라고? 수준? 계속 그렇게 살아라. 박영희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일부는 김순자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그냥 구경만 했다. 야, 우리 무시하냐? 최명숙이 소리쳤지만 박영희는 반응하지 않았다. 가자. 저런 애랑 뭔 말을 해. 세 명이 떠나며 수군거렸다.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그러게. 저 나이에 손자 간병이나 하고. 우리는 정말 다행이야.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진 후에도 박영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유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한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티슈를 건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박영희가 조용히 우유를 닦으며 답했다. 아까 그분들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아요. 늘 그랬어요. 박영희의 담담한 대답에 간호사는 더 할 말을 잃었다. 오후 2시, 수술이 시작된 지 10시간이 넘었다. 박영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우유 자국이 마른 카디건을 입은 채로.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이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고 노인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박영희만 혼자였다. 보호자님, 수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다. 마스크 너머로도 피로가 느껴졌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뇌출혈이 예상보다 심각해서요. 다음 2시간이 중요해요. 의사의 말에 박영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의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간 후 박영희는 수술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작은 속삭임이었다. 박영희의 마음속에는 민준이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처음 손자를 안았던 날, 첫 걸음마를 뗐던 날, 유치원 입학식에 함께 갔던 날. 할머니가 잘못했다. 내가 다치지 않게 더 잘 챙겨줘야 했는데. 박영희의 마음은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이가 야구부 연습을 간다고 했을 때 좀 더 신경 써서 배웅했어야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더 자주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할머니 뭐해? 기도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박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간절히 빌었다. 제발. 민준이만은. 시간이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박영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져도 참았다. 이때 김순자 일행이 다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머, 저거 봐. 아직도 여기 있네.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바닥에 무릎 꿇고 뭐해? 이정미가 핀잔을 주듯 말했다. 어머, 창피해. 저러면 안 되는데. 최명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야, 박영희. 여기서 저러면 안 된다고. 김순자가 소리쳤다. 박영희는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민준이의 생명만이 중요했다. 진짜 민폐야. 병원에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 보안요원한테 신고해야겠어. 최명숙이 간호사실로 향했다. 잠시 후 보안요원이 왔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박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규정상 안 됩니다. 다른 환자들한테도 방해가 되고요. 보안요원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업무적이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너무 오래 무릎을 꿇고 있어서 감각이 없었다.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쿵 마이너스. 박영희가 복도 바닥에 쓰러졌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왔다. 누가 의사 불러? 119 불러야 하나? 그러나 김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연극하네, 진짜. 관심 받으려고. 그러게. 저 나이에 저런 짓을. 불쌍한 척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보안요원이 당황하며 박영희를 깨우려 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박영희의 의식이 흐릿했다. 손자 민준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김순자 일행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한 중년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렇게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남성도 고개를 저었다. 요즘 사람들 참. 하지만 김순자 일행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다. 사회의 시선이 어떻든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박영희가 비정상적이었다. 박영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10분이 지났다.
응급실 의료진이 와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지만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는 진단이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젊은 의사가 혈압계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일단 침대에서 좀 쉬세요. 수액도 맞으시고. 아니에요. 여기 있어야 해요. 손자가. 박영희가 일어나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렸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쓰러지시면 더 큰일 나요. 하지만 박영희는 고집을 부렸다. 수술실에서 멀어질 수가 없었다. 만약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결국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다. 이때 김순자 일행이 중환자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저 할머니 아직도 저기 있네.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불안했던 것이다. 진짜 집착전에 애가 죽을 것도 아닌데. 이정미가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실감나지 않았다. 어차피 손자도 없으면 할 일 없을 텐데. 최명숙의 말이 가장 잔혹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대화가 박영희에게 들렸다. 하지만 반응할 기력도 없었다. 병원 로비의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마음이었지만 어떤 이는 구경거리로 여겼다. 현대 사회의 단면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야, 박영희. 김순자가 다시 다가왔다. 아직도 여기 있어? 집에 가서 씻고 와. 냄새 나니까. 그러게. 우유 냄새도 나고. 이정미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병원에서 저런 할머니들 진짜 많더라. 애들 제대로 못 키우고 사고 나면 이러는 사람들. 최명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영희를 쳐다봤다. 시선들이 곱지 않았다.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놨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비싸다고 난리치고. 요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비만 올라가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마치 박영희가 들으라는 듯이. 박영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보안 아저씨한테 진짜 신고해야겠어. 길 막고 있잖아. 그러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피해보는 거라고. 김순자가 보안실 쪽으로 걸어가려 할 때였다. 이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다. 박영희님 보호자, 박영희님 보호자 어디 계세요? 박영희가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박영희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간호사를 따라 뛰었다. 김순자 일행도 갑자기 조용해졌다.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다. 수술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환자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한데 해주세요. 뭐든 해주세요. 박영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상관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다. 박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민준이를 잃을 수도 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김순자 일행도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3명의 남자가 나왔다.
정갈한 정복을 입은 3명의 군인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3명의 군인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정갈하게 다려진 정복, 가슴에 빛나는 계급장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자세. 육군 소장 강민수가 앞서 걸었다. 뒤따라 준장 윤태호와 대령 서동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걸어왔다. 병원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일부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저분들 누구야? 높은 분들 같은데. 장군님들 아냐?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3명의 장성은 일직선으로 박영희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다. 강민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20년 전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했을 때 박영희 장군만이 자신을 믿어줬다. 다른 지휘관들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그녀만이 2번째 기회를 줬다. 윤태호도 마찬가지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군에 들어와 차별받을 때 박영희 장군이 능력만으로 평가해줬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서동진은 박영희의 마지막 부관이었다. 그녀가 전역할 때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영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김순자 일행도 그들을 바라봤다. 와, 진짜 멋있다. 군인 참 멋져. 김순자가 감탄했다. 우리도 저런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면 좋을 텐데. 이정미가 부러워했다. 어머, 저기 박영희 쪽으로 가네. 최명숙이 궁금해했다. 그들의 궁금증이 커질 때 강민수 소장이 박영희 앞에서 멈춰섰다. 박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님, 강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영희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 호칭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장군님이시죠? 박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과 강민수의 눈이 마주쳤다. 민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예,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민수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3명의 장성이 동시에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경례. 우렁찬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김순자의 입이 벌어졌다. 뭐야? 이정미가 어리둥절하게 중얼거렸다. 최명숙은 아예 말을 잇지 못했다. 박영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비록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자세가 되살아났다. 수고했네. 박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있었다. 장군님 손잡은 수술 관련해서 모든 조치 완료했습니다. 윤태호 준장이 보고했다.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고 수술비와 모든 치료비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서동진 대령이 덧붙였다. 또한 병원장님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분이 장군이라고? 진짜 군인이었어? 어떻게 저런 할머니가? 김순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우유를 뿌린 상대가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장군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장군님 덕분입니다. 강민수가 감사의 인사를 했다. 과분한 말이야. 박영희의 대답은 담담했다. 전혀 과분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깊게 스며들었다. 그때 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중요한 작전 계획을 잘못 전달했을 때 다른 지휘관들은 저를 군법회의에 넘기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때 당신은 28이었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어. 박영희가 조용히 답했다. 그 후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군님께서 제게 어떤 의미인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태호 준장도 나섰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군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군인 정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차별받을 때 장군님만이 제 능력을 봐주셨습니다.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것 좀 당연한 거 아니냐? 박영희가 담담하게 답했다. 서동진 대령이 말을 이었다. 장군님의 마지막 부관으로 복무했던 시간이 제 군인 생활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당신은 참 세심했어.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지. 박영희가 작게 웃었다. 장군님께서 전역하실 때 혼자 배웅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서동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고 하더군. 박영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저녁 당시의 쓸쓸함이 떠올랐다.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웠어. 박영희는 3명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존경을 읽을 수 있었다. 다들 훌륭하게 자랐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때 병원장이 급하게 나타났다. 의료진들이 뒤따라왔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강민수가 박영희를 가리켰다. 병원장은 박영희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영희의 답변은 간단했다.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장군님 손잡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간호사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침에 자신들이 무시했던 할머니가 전직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김순자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유를 뿌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저 사람이 아까 저 할머니한테 우유 뿌렸잖아. 진짜? 장군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사람들의 시선이 김순자에게 집중됐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빨갛게 달아올랐다. 장군님, 강민수가 다시 말했다. 손잡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윤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장군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기회입니다. 당신들이 잘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박영희의 말에 3명의 장성이 고개를 숙였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이번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박영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강민수가 재빨리 부축했다.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뇌출혈도 완전히 제거했고요. 다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박영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장군님, 축하드립니다. 3명의 장성이 다시 경례를 올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영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넘쳤다. 이제 회복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지켜본 후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주치의가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치료는
특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영희가 강민수를 바라봤다.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장군님 손자분이니까요. 서동진이 대답했다. 어떤 대우를 받아도 당연합니다. 윤태호가 덧붙였다. 이때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다. 박영희. 박영희가 돌아봤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정말 미안했어. 내가 몰랐어.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엇을 몰랐다고? 내가 장군이었다는 걸. 박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장군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나? 김순자가 할 말을 잃었다. 박영희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다. 사람은 신분이나 지위로 대하는 게 아니야. 박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장군이든 아니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건 김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한 건 내가 장군이 아니어서가 아니야. 그냥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박영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외모로, 차림새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게 문제야. 이정미와 최명숙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 사회가 그래.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사람은 보려 하지 않아. 박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조심해. 박영희가 돌아서려 할 때 김순자가 다시 불렀다. 박영희야.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박영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럼 뭘 해야 해?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마. 그게 진짜 사과야.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약속할게. 정말? 응. 정말. 박영희가 작게 미소를 지었다. 됐어. 이때 강민수가 말했다. 장군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손자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윤태호가 명함을 건넸다. 우리 모두 장군님의 부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진의 말에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그냥 민준이 할머니야. 아닙니다. 영원히 저희 장군님이십니다. 세 명이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다. 경례. 그들이 떠난 후 박영희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장군님,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할머니예요. 아닙니다. 저희도 군복무를 했는데 선배님이시죠. 간호사의 말에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손자 간병하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졌다. 존경과 경애가 섞인 시선이었다. 사흘 후 민준이 의식을 되찾았다. 특실로 옮긴 후였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에 박영희는 벌떡 일어났다. 민준아, 깼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사고 났었거든. 민준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병실이었다. 할머니, 이 병실 엄청 좋은데요? 그래. TV도 크고 침대도 좋고 진짜 비쌀 것 같아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우리 이런 병실 쓸 돈 있어요? 박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있어. 진짜요? 어디서 났어요? 그냥 있다니까.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렸어요? 아니야. 그럼 어떡해. 이때 강민수 소장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박영희가 문 쪽으로 갔다. 누구세요? 민준이 궁금해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박영희가 문을 열자 강민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누구세요? 할머니 친구야. 강민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도 군인이에요? 민준이 강민수의 깔끔한 차림새를 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자세가 군인 같아요. 할머니도 옛날에 군인이었대요. 박영희가 놀라서 민준을 봤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친구들이 그러던데요. 할머니가 옛날에 군인이었다고. 친구들이? 네. 할머니 자세가 다른 할머니들과 다르다고요. 똑바로 서고 걸을 때도 군인 같다고요. 강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이 관찰력이 좋구나. 맞아요? 할머니가 진짜 군인이었어요? 민준이 박영희를 바라봤다. 박영희는 잠시 고민했다. 응, 맞아. 우와, 진짜요? 어떤 군인이었어요? 그냥 군인이었어. 계급이 뭐였어요? 박영희가 대답하기 전에 강민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주 높은 분이셨어. 얼마나 높은데요? 나보다도 훨씬 높으셨지. 아저씨는 계급이 뭔데요? 소장이야. 민준의 눈이 커졌다. 소장? 그럼 별 2개? 그럼 할머니는 별 몇 개였어요? 박영희가 난처해했다. 3개였어. 그럼 중장이네요. 우와, 할머니가 장군이었어요. 민준이 신나서 소리쳤다. 조용히 해. 옆 병실에 피해줘. 네. 그런데 할머니, 왜 그동안 말 안 해줬어요? 옛날 일이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야. 전혀. 박영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왜요? 지금은 그냥 내 할머니거든. 그걸로 충분해.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나중에 나도 군인 될래요. 그래. 왜? 할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박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가 원한다면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약속해요. 그래, 약속해. 강민수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이때 김순자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 박영희가 문을 열었다. 왜 왔어? 사과하러 왔어. 정식으로. 김순자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있었다. 이거 민준이한테. 고마워. 하지만 받아줘. 진심이야. 김순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존경해. 존경?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알겠어. 장군까지 된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 박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박영희가 선물을 받았다. 고마워. 민준이가 좋아할 거야. 할머니, 누구세요? 민준이 궁금해했다. 할머니 학교 친구야. 안녕하세요, 민준아. 빨리 나와서 학교 가야지? 네. 할머니가 장군이었다는 거 아세요? 김순자가 웃었다. 응, 아줌마도 방금 알았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죠?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민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박영희는 따뜻하게 웃었다. 이정미와 최명숙도 뒤늦게 병문 안을 왔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영희야, 정말 미안했어. 이정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도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최명숙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 모두 배워야겠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박영희가 그들을 바라봤다. 김순자가 답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게. 한 달 후 민준이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다. 강민수를 비롯한 3명의 장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장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앞으로도 종종 안부 여쭐게요. 그래, 가끔 연락해. 민준이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저씨들, 감사했어요. 민준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네, 할머니처럼요. 그들이 떠난 후 박영희와 민준이 병원을 나왔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왜? 장군이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나를 돌봐주는 할머니가 더 멋있어요. 박영희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민준아. 병원 앞 벤치에서 김순자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희야. 왜?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할 수 없을까? 김순자의 말에 박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친구가 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해. 그럴게. 약속해. 나도. 이정미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최명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보자. 박영희가 작게 웃었다. 그들이 석양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배운 하루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현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박영희 할머니처럼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 모두는 각자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들만의 삶의 무게와 가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박영희 할머니처럼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